안녕하세요. 미용사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마음으로 낳고 기른 딸, 그리고 같은 미용사 일을 하는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딸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저희 부부에게 정말 특별한 인연으로 찾아와 줬습니다. 이제는 저희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돼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진 제가 돌이 됐을 무렵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당시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셨던 어머니는 갓난쟁이인 저를 얻고서 생계를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전 아주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미용실에서 살다시피 했었어요. 제 머리를 다듬어 주시는 것도 모두 어머니의 몫이었죠. 아무래도 어머니와 함께 출퇴근을 하다 보니 자주 찾아오시는 단골 아주머니들이나 할머니들과는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혔고,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턴 손님들이 머리를 하고 있으면 어머니 옆에서 작게나마 일손을 거들곤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현수가, 너도 나중에 커서 엄마처럼 미용사 될 거니? 네, 엄마 같은 미용사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하고 계시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보고 자란 것이 그것밖에 없기도 했고, 사람의 손을 통해 헤어스타일이 만들어진다는 게 정말 멋져 보였거든요. 어머니는 저의 대답을 듣고서 제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현수가, 세상엔 엄마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편할 일들이 많은데 왜 미용사가 되고 싶은지 물어봐도 될까? 내 눈엔 엄마가 하는 일들이 제일 멋져 보였거든. 난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끌리는 일을 하고 싶어.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그러셨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난 엄마가 하는 일이 힘들다 하더라도 꼭 꿈을 이루고 싶어. 몸은 힘들지언정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일을 해라. 담임 선생님께서 늘상 저희에게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순수한 나이였지만 그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진 잘 알고 있었기에 꿈을 쫓아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말을 들으신 후 곰곰이 뭔가를 생각하시더니 이내 웃으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아, 우리 딸이 꿈을 이루고 싶다면 엄마도 기꺼이 우리 딸의 꿈을 응원해줘야지. 근데 딸, 딱 하나만 기억해. 절대로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꿈을 향해 달려나가려면 그만큼 많은 시간이 든다는 거.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엄마, 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엄마 손을 꼭 잡고 다니던 코찔찔이 어린 시절부터 소박하게 품어왔던 나의 작은 장래희망, 미용사. 어머닌 그날 이후부터 제가 꿈에 한 발짝 다가서도록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일단 미용일은 알아둬야 할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을 지나 중학교에 들어갔을 땐 본격적으로 가위를 쥐고 가발을 자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행여나 실수라도 하게 되면 어머니께 아주 호되게 혼이 나곤 했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미용사를 하겠다고 그래. 손님들 머리도 이렇게 개발세발로 자를 거야? 아니. 자, 다시 해봐. 깔끔하게 다듬을 때까지 집에 못 갈 줄 알아? 이곳은 변두리 지방이기도 했고 또 지금이랑은 달리 당시엔 미용학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곳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마친 후 어머니에게 차근차근 기초부터 배워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에게 가르침을 받았기에 더욱 엄하게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전 미용사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밑에서 엄하게 배우고 20대가 되자마자 자격증을 딴 것이었죠. 그토록 원하고 꿈꾸던 일을 하게 된 저를 보며 어머니는 대견하다는 듯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전엔 연습이었지만 이젠 실전인 거 알지? 하나를 하더라도 야무지게 실수 없이.
엄만 우리 딸이 잘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처음 자격증을 취득했을 땐 어머니 미용실에서 함께 일을 하다 3년 정도 지났을 무렵쯤엔 다른 미용실로 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닥에 흩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쓸거나 물걸레로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비우는 등의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어요. 원래 어떤 회사든 간에 제일 처음엔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이런 과정들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다 나가버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꿋꿋이 버텼어요. 바닥을 쓰려면 쓸고 닦으라면 닦고 여기 치우라면 치우고 저기 치우라면 또 치우고 미용실 원장님께 아주 야무진 모습을 보여드렸죠. 그렇게 3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원장님께서 절 보고 엄청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보통 젊은 친구들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런 일 시키면 내가 이러려고 미용사 된 줄 아냐면서 그냥 나가버리는데 현숙 씨 끈기가 아주 대단하네. 내 마음에 쏙 들어. 오늘부터 청소 마감 청소만 하고 고객님들 샴푸해드려.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엔 잡일부터 시작하고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샴푸, 커트, 염색과 파마, 매직 등을 맡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미용일이란 건 쉽지만은 않았어요. 독한 약품 때문에 눈이 시리거나 따가워지는 일도 많았고 손에 습진이 생겨 갈라지기도 했으며 손님이 많은 날엔 가위를 잡은 손이 아파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미용사 일을 한 지 딱 6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창밖을 보면서 미친 듯이 손을 흔드는 겁니다. 대체 뭘 보고 이러는 건가 싶었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웬 남자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친구의 남자친구인가 싶어 저는 웃으며 이렇게 물었어요. 딱 보니까 남자친구인 것 같은데 자리 피해줄까? 어머, 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친하게 지낸 오빠일 뿐이야. 아참, 그러고 보니 저 오빠도 이발사인데 이참에 잠깐 들어오라고 할게. 친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에 있던 남자를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유, 벼랑간 낯선 사람이 자리에 끼니까 굉장히 민망하기도 하고 뻘쭘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듯 그 남자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랑 비슷하게 이발사로 일하고 있지. 둘이 직업이 비슷해서 통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난 김에 친하게 지내. 아, 그래? 반가워요. 우리 비슷한 일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어색하게 만난 사람이 나중엔 저와 어떤 관계가 됐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제 남편이에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이렇게 우연히 이뤄졌습니다. 이날 저희는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생각보다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친해진 저희는 그 이후로도 두어 번 더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서로 마음이 끌려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이 차인 4살 정도 났지만 친구 같은 연애를 하던 저흰 2년 정도를 만나다 결혼을 약속했어요. 사실 저는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라고 별로 안 좋아하실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시부모님께선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님은 제 직업을 들으시더니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 며느리가 있는 미용실 가서 머리를 볶아야겠다. 항상 요 앞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하곤 했었는데 항상 실력이 조금 아쉬웠거든. 이젠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듣는 이에 따라선 살짝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저는 되려 어머니께서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어머니에게 아들 같은 사이가 되어드리겠노라 약속했어요. 그 후 저희는 결혼을 했고 조그마한 빌라를 얻어 소박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과는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냈고
남편과 어머니도 가까운 사이로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딱 3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여느 때처럼 퇴근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갑자기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 그냥 미용실 하나 차려서 같이 일하는 거 어때? 어? 아니, 무슨 소리야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계속해서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단 같이 미용실을 차려서 같이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부부끼리 같이 운영하면 부담도 덜 될 거고 일하는 동안 모아둔 돈도 있고 대출 조금 끼워 넣으면 작은 가게 하나는 충분히 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았어요. 둘 다 경력은 어느 정도 쌓였거니와 부부끼리 같이 일을 하면 뭔가 의지가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마침 저희가 살고 있는 빌라 근처 상가에 미용실 하나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공실이 생겨 모아놓은 돈 그리고 대출 조금을 합해 그 자리에 새롭게 미용실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손님도 하루에 한 분에서 두 분 정도가 오시거나 아예 손님이 오지 않는 날도 있어서 머지않아 문을 닫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 오픈한 지 3개월 정도 지나니 소수의 단골 손님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동네 어르신들의 복덕방이 됐어요. 어르신들은 파마를 하러 오시면서 항상 저희 부부에게 좋은 말씀을 남겨주시곤 하셨습니다. 우리 젊은 사장님들은 늙은 이야기들도 다 잘 들어주고 머리도 아주 꼬실꼬실하게 잘 말고 아주 우리 만족도가 100%야. 내가 오죽 마음에 들었으면 다른 동네 사는 친구까지 여기로 오라고 꼬셨어. 어머, 정말요 어르신?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데요. 앞으로 더 만족하실 수 있게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할게요. 물론 이렇게 하염없이 칭찬과 좋은 말만 쏟아내는 손님만 있으면 좋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가끔은 안 좋은 말을 내뱉고 가시는 손님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원하는 머리색이 아니다. 파마컬이 제대로 안 나왔다. 여긴 뭐 손님을 이런 식으로 응대하냐 등등 시덥지 않은 이유로 시비를 걸고 가는 손님들도 있었죠. 하지만 모든 음식이 다 맛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모두가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화도 안 나고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렇게 평범하고 무난히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현수가 있잖아. 혹시 시간 괜찮으면 엄마랑 구서방이랑 같이 미용 봉사 다녀볼 생각 없어? 어? 갑자기? 너도 왜 알지? 엄마가 몇 년째 요양원에 무료로 미용 봉사 다니고 있는 거.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 두 분이 며칠 전에 그만두셨거든. 그래서 2명을 추가로 구하고 있는데 마침 너랑 구서방 생각이 나더라고. 별건 아니야.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 계시는 요양원으로 찾아가서 무료로 어르신들 머리카락 다듬어 드리는 거. 그것만 하면 돼. 어때? 같이 해볼 의향이 있어? 난 좋은데 구서방한테 한번 물어볼게. 어머니의 제안에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면 대부분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을 텐데 그런 일에 익숙치 않은 저와 남편이 과연 거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냈더니 남편은 고민조차 하지 않고 제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좋다고 생각해. 어차피 우리 미용실이 그렇게 손님이 많은 편도 아니고 그거 하는 날에만 가게 문을 조금 늦게 열면 되는 거니까 하겠다고 말씀드려.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괜히 했다가 사고라도 치면. 나 예전에 이발소에서 일할 때 몸 불편하신 어르신들 이발 많이 해봤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고 그냥 다른 분들 머리 만질 때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다듬으면 돼. 남편의 말에 저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미용 봉사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어머니가 다니시는 요양원엔
유독 치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발을 해야 하는데도 계속 왔다 갔다 머리를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아예 머리에 손을 대지 말라고 소리를 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내 머리에 손 대지 마! 은성아! 은성아! 할아버지, 나쁜 분들 아니에요. 할아버지 멋지게 만들어주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서 손 잡아드릴게요. 어느 날은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은성이란 이름을 부르며 막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간호사 선생님을 부른 거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후다닥 달려온 간호사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익숙하게 상황을 정리한 후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다른 요양병원보다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날 테니까 너무 놀라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처음엔 이런 상황이 낯설고 당황스럽기만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익숙해지더군요. 미용을 끝내고 어르신들이 아이처럼 해맑게 웃어주시면 기분도 무척 좋았고 말이죠. 그렇게 요양원에서 미용 봉사를 시작한 지 언 6개월 정도에 접어들었을 즈음 할아버지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처음 뵙네요. 이번 달에 들어오신 거예요? 미용 봉사 6개월 만에 처음 뵙게 된 할아버진 말을 걸어도 일절 대답을 하지 않던 분이셨어요. 보통 미용이 끝난 후 어르신들에게 머리는 괜찮으신지 물어보면 짧게라도 대답을 해주곤 하시는데 그 할아버지께선 정말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처음 만나던 날부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만남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한날은 간호사 선생님께 할아버지에 대해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간호사 선생님은 할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신도 말짱하시고 특별히 편찮으신 것도 없는데 작은 아드님이 그냥 할아버지 버리듯이 맡겨두고 갔어요. 뭐 소문으론 같이 살고 있었던 큰아드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작은 아드님이 할아버지 봉양하기 싫어서 여기다가 맡기고 갔다는 소문도 있고 아들한테 버려졌다고 생각하셔서 말씀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의 말에 저희 부부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기 싫다는 이유로 요양원에다가 모시고 갈 수가 있나요? 제가 할아버지 입장이더라도 너무 속상할 것 같았습니다. 우선 자세한 사정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기에 저희 부부는 할아버지께 더 잘해드려야겠다 다짐을 하고서 그 다음번 봉사부터 할아버지께 더 살갑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오늘 같은 날엔 나가서 콧바람도 쐬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데 할아버지, 이발하시니까 옛날 중국 배우 주윤발을 좀 닮으신 것 같은데요? 젊었을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할아버지 좋다는 할머니들이 줄을 섰을 것 같은데. 자, 오늘 미용도 다 끝나셨어요. 오늘은 저 혼자 이야기했지만 다음 달에 뵀을 땐 꼭 저랑 이야기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돌아오는 대답은 없지만 항상 살갑게 말을 거는가 하면 미용 봉사를 하는 날이 아니더라도 둘이서 함께 할아버지를 찾아뵙곤 했어요. 이렇게라도 하면 할아버지께서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특히나 노인들의 경우 감정을 관리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희 부부는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더 신경 쓰고 챙겨드렸습니다. 그런 저와 남편을 보면서 어느 날은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진 그런다고 마음 안 열어주실 거예요. 포기하세요. 혹시 알아요? 할아버지가 이런 저희 정성에 감동해서 나중엔 인사 한마디라도 해주실지. 주변 사람들이 헛된 노력이라고 말해도 저희는 결코 이 행동들이 헛되거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에게 정성을 쏟은 지 어느덧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날은 일이 있어서 조금 늦은 시간에 할아버지가 계시는 병실로 찾아갔는데 할아버지께서 저희 부부를 보고 갑자기 이렇게 중얼거리시는 겁니다.
기다리니 결국 오긴 왔구만 그래. 그 목소리를 듣고 순간 저희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3개월 동안 저희가 아무리 찾아뵙고 옆에서 떠들어도 대꾸 한마디 안 해주시던 할아버지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주신 겁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서 할아버지께 후다닥 달려가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와, 할아버지, 혹시 지금 저희 기다렸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쵸? 아니, 매일같이 와서 시끄럽게 제잘제잘거리던 사람들이 안 오니까 무슨 일이 있나, 사고라도 났나 싶었지. 죄송해요. 오늘 저랑 남편이랑 개인적인 일을 좀 보고 오느라고 늦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멋지신데요. 할아버지 목소리 듣는 게 소원이었는데 저 방금 여기서 소원 다 이뤘어요.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동안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엄청 애썼던 지난 날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저희에게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신 할아버지께선 어느 날 저희에게 본인이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해주셨습니다. 난 딸 하나, 아들 둘이 있었어. 마누란 우리 아이들 어렸을 적 병으로 세상을 등졌고 제일 듬직했던 마지도 맏며느리랑 함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지 딸만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두고 말이야. 집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새 아이들을 정말 부족함 없이 키우느라 엄청 고생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옆에 있어줬던 게 바로 우리 마지였어. 결혼을 하고 나서도 무조건 아버지 모시고 살아야 한다면서 나랑 같이 살았었지.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겠어요. 그럼 지금 손녀분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손녀는 작은 아들놈이 데리고 갔어. 솔직히 그놈이 잘 돌보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워. 마지랑 며느라기가 그렇게 되고 나서 날 모시고 살기도 싫고 책임지기도 싫다면서 이곳에 맡긴 것도 작은 아들놈이거든. 그럼 따님은요? 우리 막내딸도 작은 아들놈이랑 마찬가지야. 옛말에 아이들 키워놔봐야 아무짝에 소용없다는 말이 딱 맞지 뭔가. 그래서 이곳에 들어와서도 말 한마디 안 했던 거였어. 삶에 대한 무력감이 들어서 그 누구랑도 말을 섞고 싶지 않더라고. 그런데 자네들은 달랐어. 내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도 옆에 와서 자기들 할 말을 다 하고 가고 나한테 살갑게 대해주고 모르는 사람이 날 위해 그렇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난 참 고맙게 느껴지더라고. 여기 있는 간호사들도 나한테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말이야. 그냥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혹시나 마음의 병이 나진 않으셨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저희한테 모든 걸 말씀해 주셔서. 나야말로 고맙네.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도록 해줘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니 그동안 할아버지가 보여주셨던 모든 행동들이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공허한 마음을 그리고 은연중에 느끼셨을 외로움들을 빈틈없이 메워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할아버진 저희 부부에게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날 이후부터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화를 하다 보면 습관처럼 손녀분의 사진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여기 봐봐, 우리 손녀딸이야. 예쁘게 생겼지? 내가 이 아이를 옆에서 지켜줘야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그리워하는 손녀딸의 안부를 알기 위해선 작은 아들과 연락이 닿아야 했지만 작은 아들은 할아버지 병원에 맡기고 떠난 이후부터 어떤 방법으로든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손녀딸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주제 넘은 짓이라는 걸 알았기에 일단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서서히 마음을 열어주시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부턴가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도 많이 하시고 가끔은 기침을 하시다 피를 뱉으시는 날도 있었죠. 그 모습에 결국 할아버진 주변에 있는 큰 종합병원으로 옮겨지신 뒤 정밀검진을 받았는데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이 정도라면 길어도 3개월 정도 버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고령의 연세와 약해진 몸 상태로 인해 항암 치료 또한 불가능하다는 말에 저희 부분 속상함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눈물만 흘리고 있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고 슬퍼하기보단 뭐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할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한동안 가게 문을 조금 일찍 닫고서 남은 시간엔 할아버지 병간호를 하는데 시간을 쏟았어요. 할아버지께서 남은 시간 동안 편안하게 걱정 없이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할아버진 이런 저희 부부를 보면서 하염없이 고마운 마음만 표현하셨습니다. 내 어째 인생 말년에 자네들 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자네들이 내 딸, 내 아들로 태어났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말이야. 할아버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딸처럼 아들처럼 할아버지 곁을 지켜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봐요. 어쩌면 3개월보다 더 버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손녀분 얼굴도 꼭 보셔야죠. 손녀분 많이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내 눈 감기 전에 우리 손녀 얼굴 꼭 한 번만 보고 가고 싶은데 하늘이 그 시간을 허락해 줄는지 모르겠다. 우리 수인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만 보고 눈 감으면 그래도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데 말이야. 자네들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나? 그럼요, 물론이죠. 뭐든 말씀만 하세요, 할아버지.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나고 우리 수인이를 보게 된다면 꼭 이 편지를 전해주게. 할아버지가 만나면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라고. 할아버진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손녀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하셨고, 혹시라도 당신이 얼굴 한번 못 보고 돌아가실까 저희에게 미리 손녀에게 써두신 편지를 저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결국 할아버진 점점 상태가 악화되어 예정되던 3개월도 채우지 못한 채 높은 하늘의 별이 되셨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뭐였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지독히도 연락이 되지 않았던 작은 아들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은 받은 건지 장례식장에 나타난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슬픈 기색 하나 없이 말이죠. 그리고 그 옆엔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손녀인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다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네가 할아버지 손녀딸 수인이니? 네. 그렇구나. 아줌마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주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야.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수인이한테 편지를 한 통 남기셨어. 이거 나중에 수인이 혼자 꼭 읽어봐. 알겠지? 웬 편지? 이거 설마 노인네가 남기고 간 유언장 아니야? 눈앞에서 황당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저희가 수인이에게 편지를 건네주려는 순간 할아버지의 작은 아들이라는 인간이 와서 냅다 그 편지를 낚아채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본인이 읽더니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그대로 다시 수인이에게 그 편지를 돌려주더군요. 저게 대체 뭐하는 짓인가 했습니다. 그래도 남의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아 상식 밖의 행동을 해도 조용히 참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상주들이 자리를 잡았으니 발인을 치를 때나 오자 싶어 남편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아이가 저한테 다가와선 제 옷자락을 잡으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줌마, 혹시 절 데리고 가주실 수 있으세요? 저 고아원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아이의 말에 저희 부부는 적잖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을 데리고 가달라니, 그리고 고아원이라니. 무슨 말인가 싶어 저희는 침착하게 아이에게 다가가 그 말의 의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들려온 말에 저희는 크게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가, 그게 무슨 말이야? 고아원으로 가고 싶지 않다니. 삼촌이 장례가 끝나는 대로 절 고아원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전 이제 이 집안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쓸모없는 아이가 됐다고. 전 기댈 사람 하나 없는 고아원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아줌마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 할아버지랑 가까운 사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데리고 가주시면 안 돼요? 네? 저희 부부는 아이의 말을 듣고 몸이 덜덜 떨리는 것 같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제 고작 11살이 된 아이에게, 그것도 자기 조카에게 그따위 말을 짓거릴 수가 있나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를 잠시 세워둔 채 빈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할아버지의 막내딸과 작은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아무리 애를 돌보기 귀찮았어도 그렇지 어떻게 애한테 고아원에 보낸다는 소리를 해요? 저 아이 11살이에요. 말을 하면 그 의미를 알아들을 줄 아는 나이라고요. 사고로 어머니랑 아버지를 잃은 애한테 삼촌이란 사람이 할 말이에요, 그게? 예, 제가 고아원으로 보내겠다고 했어요. 왜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저도 이제 쟤를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당신이 뭔데 가족일에 이렇게 주제넘게 끼어듭니까? 예? 가족일은 맞는데 왜 어린애한테 상처를 2번씩이나 주냐고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럴 거면 애초에 고아원으로 보내던지. 누군 데리고 오고 싶어서 데려온 줄 알아요? 작은 아들이란 이유로 아버지께서 절대로 다른 거 못 보낸다고, 꼭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버리지도 못하고 키운 거였어요. 나중에 우리가 모시기 귀찮아서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올 때도 제 걱정밖에 안 하셔서 고아원에도 못 보내고 억지로 데리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럼 막내 따님은요? 책임질 상황이 안 되는 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돌봐줄 가족들이 있는데 애를 고아원으로 보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왜요? 싫어요. 정 불쌍하고 가여우면 지금 우리 앞에서 난리치는 당신이 데리고 가면 되겠네. 안 그래도 우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고아원으로 가기 싫다고. 제발 자기를 좀 데리고 가달라고. 오죽하면 얼굴 한번 못 본 사이 이런 말을 서슴없이 꺼낼까 싶어서 당신 애들한테 물어본 거였는데 정말 답이 없네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아들, 딸 잘못 키웠다고 통곡하시겠어요. 아이는 저희가 데리고 가서 키울 거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찾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이고, 예. 참 감사합니다. 2번 다신 찾을 일 없을 테니까 그런 걱정 하덜덜 마세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할아버지의 작은 아들과 딸에게 소리를 지른 후 할아버지의 손녀딸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얼굴 또한 장례식장에서 처음 마주했지만 저희 부부는 마치 오랫동안 그 아이를 알았던 것처럼 친근하고 불편하지 않게 대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엔 호적에도 아이의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아이의 부모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기에 친족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적합한 절차를 거쳐 아이를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딸도 저희 집으로 온 이후 단 한 번의 사고도 치지 않은 채 적응을 잘 해줬어요. 그리고 다니던 학교를 떠나 저희 동네에 있는 학교로 전학도 오게 됐는데 학원 한 군데 다니지 않고 집에서만 공부를 했는데도 항상 전교 1, 2등 정도는 거뜬히 해오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딸은 어떤 순간에도 높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수인아, 공부하는 게 힘들진 않어? 친구들이랑 놀고 싶기도 하고 가끔은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럴 텐데.
전혀요, 엄마. 전 공부하는 게 제일 즐거운 사람인걸요? 우리 수인인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뭐가 되고 싶어? 아직 꿈을 정하지 못했지만 딱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뭐 이를테면 약자를 위해 싸우는 일 같은 거요. 그래, 뭐가 됐든 수인이 네가 하고 싶은 걸로 해. 이 엄마랑 아빤 네 뒤를 팍팍 밀어줄 테니까. 그 후 딸은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의 법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 사이에 변호사라는 꿈이 생겨 법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법학과는 공부도 어렵고 변호사가 되는 과정도 엄청나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에 저희 부부는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부부의 걱정에 딸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전 여태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꼭 지켜봐 주세요. 딸의 야무진 다짐에 저희 부부는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은 저런 아이였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내놓아도 알아서 잘 살아남을 강단 있는 아이. 저와 남편은 묵묵히 딸의 뒤에서 잘 해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 후 속절없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여전히 한자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딸은 무사히 졸업 후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딸도 이제 스스로 밥벌이를 하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었기에 앞으로 더 이상 할 일 없이 행복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무난히 지내던 어느 날 예고 없이 저희 가족에게 불행이 닥쳐왔어요. 바로 20년간 잘 운영하던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 것이었죠. 원래 건물주는 따로 있었는데 그 건물주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 아들이 건물주 자리를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아들은 완전히 날강도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희보다 훨씬 더 오래 운영했던 세탁소 사장님에겐 자기 지인이 이 자리에 들어와 장사를 할 거니까 한 달 내로 가게를 빼달라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저희에게도 찾아와 월세를 올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지난달에 월세를 올렸는데도 말이죠. 지난달에도 50만 원이나 올리셨잖아요. 달마다 이렇게 월세를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어이, 아주머니, 과자값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르는데 월세도 똑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과자랑 월세랑 같아요? 비유할 걸 비유해야죠. 그럼 내 얘기 싫다는 걸로 간주해도 되죠? 아줌마, 그러면 다음 달 말일 안으로 여기 가게 싹 다 비워요. 하나도 남김없이. 흔히 말하는 갑의 횡포였습니다. 어떻게 갑질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랫동안 영업을 한 곳이라 단골 손님들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곳이고 동네 저희 미용실 말곤 20년간 다른 곳이 생기지 않았기에 저희가 문을 닫으면 이 동네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나가서 머리를 해야 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이 상황을 딸에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분명 딸이 알게 되면 한없이 걱정할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저희 딸이 확실히 눈치가 빠르기는 하더군요. 매일같이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조금 낮아진 것 하나만으로도 제 기분을 단번에 파악하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무슨 일은 그런 거 없어.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내가 엄마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숨기지 말고 말씀해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심각한 일이에요? 아휴, 저기 수인아, 실은... 저는 끝까지 딸에게 이 사실을 숨기려 하다 끈질긴 딸의 추궁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직 계약 만료 기간도 아니었던 데다 건물주가 월세를 터무니없이 올렸고 그걸 내지 못한다면 건물에서 나가라고 통보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딸이 제게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엄마, 혹시 그 건물주 이름이랑 주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하실 때 서류도 있는지 궁금한데? 있지. 건물 명의자가 바뀌었다고 했을 때 새로 계약서를 쓰면서 봤었어. 월세 밀린 거 하나도 없으신 거죠? 건물주한테 월세 입금한 내역 같은 것도 저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래. 알겠어. 엄마가 나중에 찾아보고 보내줄게. 다음부턴 이런 일 있으면 저한테 바로 말씀해 주세요. 엄마 딸 변호사니까 이런 일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다고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딸의 말에 뭔가 든든함을 느낀 저는 딸이 필요하다고 말한 서류들을 찾아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주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딸이랑 건물주가 저희 가게로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게로 찾아온 건물주의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제 앞에서 눈을 치켜뜨며 말하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가고 완전히 시들어버린 풀마냥 저와 남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저와 남편이 딸과 건물주를 번갈아 쳐다보자 딸은 저희 부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1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감할 수 없다. 그 기준은 5%로 정함. 그러나 여기 건물주는 한 달 건물 월세를 10%, 15% 수준으로 말도 안 되게 증가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은 차임 증가를 거절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건물주님이 하신 행동은 불법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계약 기간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올리는 월세를 납부하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제 퇴거 예고를 한다. 그것 또한 불법입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기 위해선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명도 소송을 통해 소송을 진행한 다음 승소를 하셔야 퇴거시킬 수 있는데 여기 임차인은 월세도 밀린 것 없이 꼬박꼬박 잘 냈고 기물 파손과 같은 부분도 없기 때문에 강제 퇴거 및 명도 소송을 진행할 만한 사유가 없어요. 즉, 건물주님께서 해당 임차인분에게 월세를 못 내면 언제까지 나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불법이라는 거죠. 예. 즉, 이러한 위법사항에 대해 건물주분도 방금 인지를 하셨고 임차인분들도 지금 현장에서 이야기를 다 들으셨으니까 건물주분을 고소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여쭤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저기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른 마음으로 선처해 주신다면 다신 그러지 않겠습니다. 건물주는 애절한 목소리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희 부부를 향해 싹싹 빌더군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그동안의 행포들을 모조리 신고해버리고 싶었지만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딸이 직접 찾아와 법률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했기에 또 이런 일이 생기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물주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우리 이전에 냈던 월세 그대로 내면서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해도 되는 거죠?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았거니와 밀린 것도 없으니 우리가 집을 비울 이유도 없잖아요. 아이고, 네, 물론입니다. 여기서 계속 장사하셔도 됩니다. 다신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아요. 한 번은 무지라고 넘어가겠지만 아무리 건물 주인이라고 해도 두 번은 없습니다. 알아들었으면 이만 가봐요. 남편이 짐짓 무서운 말투로 말하자 건물주는 저희에게 고개를 숙이곤 재빠르게 도망쳤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법은 무서운 모양이더군요. 변호사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걸 보면 말이죠. 그렇게 건물주가 떠나고 저희 부부는 딸을 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어린 놈이 오만하게 행동하는 거 보기 거북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수인아? 그냥 이런 건 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준다고 하면 자기 손해니까 저렇게 저자세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잘못 뉘우치는 척 하면서. 저런 사람들은 앞에서 법 좀 들먹여주면 아무 말도 못해요. 아유, 고마워. 우리 딸 덕분에 그래도 고비를 하나 넘겼네. 그럼 우리 정말 여기서 계속 장사해도 되는 거야? 그럼요.
앞으로 저 사람 엄마랑 아빠한테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다면 꼭 저한테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사람 일이라면 몰라도 두 분 일이라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제쳐놓고 1순위로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딸 든든하다 든든해. 아무리 내 딸이라지만 이렇게 신세를 져도 되는 건가 싶네. 신세라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되게 섭섭해요, 엄마. 제가 그동안 두 분한테 받은 것에 비하면 제가 지금 해드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두 분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지체 없이 달려와서 도움을 드릴 거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당장이라도 달려와 두 분의 나무가 되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숨기지 말고 꼭 말씀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우리 딸. 우리가 딸 하나는 정말 야무지게 잘 키워놨네. 너 하나만 있음 열아들 부럽지가 않다. 이런 일이 물론 또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그땐 수인이 너한테 바로 이야기하마. 그날 이후 건물주는 더 이상 저희 가게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횡포를 부렸던 가게로 찾아가 한 분 한 분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 모양이더라고요. 겉모습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자기가 잘난 양 가슴을 쭉 내밀고 다니더니 속은 그저 겁쟁이였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엔 한번 마주쳤는데 뭐 못 볼 거라도 본 듯이 고개를 획 돌리고 도망가 버리던 거 있죠? 참나 그 모습이 어찌나 그리 찌질하던지. 이래서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나 봅니다. 딸은 여전히 변호사로 맡은 바 일을 척척 해내고 있어요. 얼마 전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신 할머니 한 분을 변호했고 재판 결과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며 무척이나 뿌듯해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날 할머니께서 돈과 함께 농작물을 재배했다며 채소와 과일 등등을 품에 안겨주셨다고 하더군요. 할머니께서 승소한 기념으로 보내주셨어. 직접 농사 지은 거라 엄청 싱싱할 거라고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원래 이런 거 안 받는다고 하니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채소니까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래, 직접 지으신 채소도 이렇게 받고 재판도 승소하고 우리 딸 아주 기분 좋겠는데? 그럼요. 기분이 아주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날아오를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잖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겠어요. 딸의 모습을 보며 정의로운 변호사는 저런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최근 저희 딸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면서 예비 사위를 저희에게 소개시켜줬습니다. 제 짝을 찾아 이렇게 결혼을 하겠다고 우리 앞에 인사를 시키러 오니 기분도 좋고 무척이나 대견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인사를 오던 날 사위가 저희를 향해 대뜸 함께 살자는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결혼하고 나면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 어떠세요? 저랑 수인 씨 모두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시면서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뭐? 아니, 우리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신혼부부 집에 얹혀 살 수 있겠어?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홀로 살아갈 뻔했던 제게 두 분은 먼저 손을 건네주셨고 두 분 덕에 제가 지금 이렇게 변호사라는 직업도 가지고 남편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전 이제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평생 갚아나가고 싶어요. 어차피 이제 곧 가게 계약 기간도 만료되잖아요. 저희랑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살아요.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네? 저희는 끝까지 거절했지만 결국 딸과 예비 사이의 성화에 못 이겨 함께 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졸지에 딸과 예비 사이랑 같이 살게 됐으니 결혼식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을 넉넉하게 보태줄 생각입니다. 딸이랑 예비 사이가 본인들이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주는 돈을 거절하고 밀어내고 억지로 안겨줄 거예요. 하나뿐인 딸 결혼식인데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해줘야겠죠? 가을의 냄새가 짙어지는 10월 말 저희 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된답니다. 지금은 딸의 결혼식 날만을 기다리면서
여기저기 모임도 가지고 청첩장을 돌리고 있어요. 어머니께서도 아직 정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데 마음으로 품은 손녀딸이 결혼한다는 사실에 마냥 행복해하고 계신답니다. 그날 저희가 딸에게 내밀었던 손은 20년이 흐른 지금 저희 가족에게 커다란 행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은 더 많이 웃고 더 행복해질 겁니다. 삭막한 뉴스 기사가 많은 요즘 저희의 사연을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따뜻해지셨길 바라며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뿐인 저희 딸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가족의 행복을 위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